시작할까요? 아, 네. 아, 정말 소개를 안 해주시는군요. 네. 아, 여기까지만 소개를 원래 해주셨는데. 네, 네, 네.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네 번째 출연한 학회회장 우영만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그 지식생태학회 맨 앞자리에서 가장 많은 필기량을 기록했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네. 네, 어떻게 토론할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면서 이제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네. 근데 자, 한 달 전에 한 20분 정도 얘기는. 20분 정도는 만났었죠. 네, 네, 네. 그래서 AI 얘기하죠. 네. 그게 끝이고요. 저는 술 먹으러 갔고, 우영만 교수님은 다른 분들이랑 술 마시러 가셨어요. 네. 아까 우리 창업대학원의 중앙대학교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질문. 네. 질문을 너무 이렇게 분노로 하셔서. 네.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견이니까요, 이것도. 제 의견은 진리가 아니고 일리 있는 이야기니까요. 과연 AI 미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달려 있을까? 예, 저는 one of the component 구성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야기는 이제 김경일 교수가 답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GPT나 클로드 같은 경우 보면 얘네들이 정말 개떡같이 얘기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 추이가 너무 빨라서 제가 심지어는 오늘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 이제 약간 만취 상태에서 프롬프팅을 해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제 말을 번역기에 돌려가지고 되게 품질이 조악한 한 두세 번 번역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든 번역기로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돌리면 진짜 막 어이없는 질문이거나 되게 바보 같은 질문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놓고 질문을 했는데 한 6개월 텀으로 놓고 보면 확실히 제 의도를 예전보다는 더 잘 알아듣는 그런 것들은 확실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미묘한 것이나 아니면 애매한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는 훨씬 더 프롬프트 엔지니어에서는 훨씬 낮은 수준의 이야기지만 확실히 질문을 잘 알아듣는 건 능력들도 빨리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질문을 주고받는 건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기조 강연해 주신 구범건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옳은 답을 알고 있지만 바보들이 되게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얘기한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축사가 기조 강연 같았어요. 디젤 광고였지, 맞죠? 그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좋은 질문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힘은 분명히 있는데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치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기보단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예초에 생각했던 사람들도 만나내는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우연성, 연결성들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물처럼 주는 것이 그런 좋은 질문들과의 통찰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의 능력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보다는 좀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네, 잠시 후에 아마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질문 능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학계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질문이 왜 중요한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AI 시대에 질문이 갖고 있는 소중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김경일 교수하고 나눠볼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과 교육의 미래 뭐 이런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인간 지성이 가능할까? 그래서 지능과 지성의 차이 또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 이런 거에 대해 비춰봤을 때 전자, 즉 지능과 지식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것들을 상당 부분 따라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성으로 만드는 어떤 지혜 이거는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경일 교수의 반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론해야 돼요? 아니 그냥 뭐 아니 저기 부안해동 하려고 그러겠는데. 저는 그 인지심리학자인데 학생들한테 인지심리학이 되게 막 수학이나 생물학이나 이 컴퓨터를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과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막 그 파이썬 같은 거 배우다가 절반 자퇴하는 그 전공이 저희 그 인지심리학인데 그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학생들이 너 교수님 저희는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 안 배우나요?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런 인간들 잊으라고 네 인생에 절대 안 나오는 인간들이 프로이트 용 아들로 피아제라고. 근데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저희 집안 족보를 보여줘요. 이렇게 누가 누구를 가르쳤고 누가 누구한테 배웠고 이런 뉴로 트리 같은 거 보여주면 저희 올라가면 막 그 하이니 헤르츠 막 이런 분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9.1MHz 그 헤르츠요. 네네. 그래서 사람을 약간 물리학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니까 우리는 피아제랑 아무 상관없다. 그분은 자식을 잘 관찰한 위대한 분이고 우리는 생태계를 잘 관찰해야 되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AI와 인간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거의 목적으로 태어난 학문에 가깝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I 개발과는 되게 다른 거죠. 사실은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AI는 어떻게 개발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우리가 왜 그 기차가 이렇게 선로 레일이 요 정도 되는 이유가 로마 시대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마차가 그래서 그렇다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왜 사람이 말을 만들어내지만 말이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처럼 의외로 그냥 기술이 그냥 그걸 결정해버리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 20년 전부터 CPU 자리에 GPU 꼽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 회사들이. 왜냐하면 CPU보다는 GPU가 걔네들이 더 독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CPU와 달리 그러니까 순차적 처리하지 않고 병렬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학교에서 했습니다. 야, 그러면 병렬 처리가 AI 모형이 되겠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기술이 그 인간의 생각을 대변한다는 AI라고 부르는 것들의 지금의 현실적인 타협 방안들이 AI의 구조를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GPU 딱 들어가니까 지금 오늘 다 생성형 AI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병렬 처리 기반의 모형한 거고 병렬 처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엄청난 걸 해내는데 어떻게 해내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파라미터 값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런 프로세서를 하느냐, 결과값을 내놓는지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역설계하고 역추론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지심리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요새 이런 얘기 합니다. 인간보다 뛰어나지냐 않느냐에 대한 인간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고 AI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부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어떤 개발자들도 AI가 왜 그값 내놓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자 그러면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땀을 흘리나요? 일단 보람은 안 느낄 것 같아요. 아니 땀을 흘리냐고. 땀은 안 흘릴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그윽하게 쳐다보시면 진짜 방금 전에 어떻게 쳐다보셨는지 아세요? 진짜? 사모님 쳐다보지 잠깐만 그럼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유영만 교수님이랑 있을 땐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뇌가 약간 멍해지면서 3000rpm으로 돌던 뇌가 한 5만 rpm으로 도는 순간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쭉 하고 돌려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이제 제가 물어본 의도는 인공지능하고 그 인간의 지성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땀의 차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 인공지능이 나중에 땀 흘리는 인공지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본인이 직접 몸을 던져서 겪어본 자기만의 내러티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뭐를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주는 모든 답은 거의 다 남의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편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의도라면은 격하게 동의가 되죠. 네. 왜냐하면 그 보통 AI 연구자들 중에 저희들처럼 이제 인지 쪽에 사람의 인지 쪽에 기반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AI가 하는 최대의 거짓말을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엔 말이지 이렇게 출력이 시작되면 AI의 최대의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주체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지만 AI는 지금 생성형 AI는 더더욱이나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좀 더 빠른 속도로 조 단위의 문서를 혹은 학습해서 남의 생각의 평균점을 대놔야 되기 때문에 이 AI의 대답은 점점 더 오히려 그래서 독특해지지 않고 평균점에 근접하는 대답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게 치자면은 확실히 그 땀은 아니죠. 땀을 분비하는 AI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럴 땐 땀을 분비해라. 이건 우리 동국대학교의 최원재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땀을 분비는 가능한데 뭐라 그랬나? 네. 땀을 흘리는 기술은 나왔고 땀을 흘리게 하는 전력 생산도 하고 있지만 스스로 땀을 흘리지는 않아 보인다. 네. 제 생각도 이 교수님하고 좀 비슷한데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겠죠. 근데 그 자체로서는 본인의 어떤 사고를 흉내낼 수 있지만 그것까지만 끝이고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땀 흘리는 기계는 아직까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힘좀 알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은 땀을 흘리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주제와 연결돼 가지고 제가 또 한번 고민해 본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작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작 활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첫 번째 내뱉는 언어가 와우! 그런데 감탄사를 주는데 왜 인공지능은 제 생각이지만 감동을 줄 수 없을까? 그러면 감탄과 감동의 차이는 뭘까? 혹시 이거 김 교수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인지 심리학자로서 감탄은 알려진 것을 최고로 잘했을 때는 감탄.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땐 그런데 그 알려진 것들에서 한 발 벗어날 용기를 보여주면 감동. 네, 저희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하고 최고로 평균점에 근접한 것들은 그 감탄인데 그걸 저희들은 어느 순간이냐면 왜 그 많이들 인용하셨던 그 2017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넥스트 렘브란트가 이제 렘브란트 그림 372장 학습하고 렘브란트 그림을 다음날 렘브란트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딱 그렸을 때 그때 사람들의 표정을 저희들이 이게 감탄이야 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감동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그래서 AI 그림에서 못 느낀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연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감동이 잘 안 오냐 그랬더니 이게 피카소 지금도 못 그리잖아요. 네. 피카소 못 그리거든요. 지금 피카소는 과거 방식의 90년대 방식의 언어적이고 명시적인 규칙으로 오히려 해서 흉내내게 하는데 그러면 되게 우울한 태권브이가 나오거든요. 네, 우울한 태권브이가 막 나오는데 뭐 올해도 이제 피카소 그림을 왜 영원히 못 그리고 점점 그러니까 새로운 사조를 못 만드는 거지. 네, 새로운 저 언제 감동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미술 말고 음악 들을 때 언제 처음 감동을 했냐면 감탄은 그 전에 많이 했지만 유재하 씨 노래 들었을 때 기존의 방식이 에서 벗어난 걸 들었을 때 두 번째가 그 서태지 씨 음악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충격과 같은 것들이 오면서 감동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명웅 씨가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트로트는 항상 이렇게 저 같은 중년 남자들이 부르는 건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의 의도는 이제 첫 번째 주제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언제 감동받을까, 그러니까 제 경험에 비춰보면 본인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들려줄 때, 그러니까 이제 땀을 흘리면서 본인이 내러티브 서사를 창조했는데 그 서사를 사람들이 들을 때 감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더라, 뭐 이런 카더라 통신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사람을 감동시키기는 참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정말 감탄의 경지로 몰아갈 수는 있지만 피와 눈물과 땀의 흔적으로 만든 자기만의 서사가 없기 때문에 감동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건 지금까지 생각한 저의 생각이라고. 네. 저 그러면 출제 의도에서 약간 벗어났으니까 이번엔 비슷한 얘기 한번 해도 되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예전에 왜 그 보여주셨던 600개 벽돌 600 트라이얼 러닝 시켜서 벽돌 뛰기 하니까 거의 이제 신의 경주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사람들한테 그런 약간 더 고차원의 게임을 시켜보면서 계속 인간도 러닝을 하고 더 빨리 게임은 AI는 러닝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쭉 하다가 갑자기 수준이 올라다가 에이 안 해 하고 딱 던지는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버그가 일어나서 스코어 창이 안 움직일 때입니다. 그럼 인간은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 의식을 가질 수 없고 주체성을 상실해 버린 건데 근데 AI는 계속 해요. 왜? 이게 내가 주인공으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는 계속 내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의식을 가지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거를 아까 우리 유니스페님이 말씀하셨던 삽질 이게 주인공 의식이 가지기 되게 힘든 이런 노동들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용하면 AI에게 시키기 굉장히 좋은 일인데 생성형 AI는 거기에 딱 맞게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으로는 좀 흐뭇해요. 네네. 네, 세 번째 주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GPT한테 1 더하기 1은 뭐냐고 물어보면 GPT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1 더하기 1.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빨리. 아니 왜냐면 나 오늘 김경희 교수를 GPT라고 생각하고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아시죠? 유영명 교수님 스타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유영명 교수님 이런 질문 던질 때마다 진짜 사람 머리 따끈따끈해지는데 막 진짜 조금만 더 가면 막 면역체계 무너질 것 같다 막 이런 느낌들. 저는 근데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교수님. 1 더하기 1을 했는데 1 더하기 1은 아니라도 예전에 147,245 곱하기 642,722 이걸 한번 넣어봤는데 GPT 초창기 시절에 답 안 줬잖아요. 왠지 아세요? 얘는 있는 걸 학습하니까 인류 역사상 누구도 그 계산을 안 해봤더니 그래서 그 답을 못 내놔서 이제 이게 GPT의 캘큘레이터 기능이 들어가기 전이에요. 3.5 초반 시절에 되게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할 때 그래도 1년 반 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대답을 얘기해야 되니까 입니다. 네. 근데 어떤 아이한테 1 더하기 1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3이래요. 왜냐고 그랬더니 자기 누나가 시집 가가지고 결혼해서 집에 왔는데 3명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별로 안 웃기는 관계로 GPT한테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GPT는 이제 7개 남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학생이 또 손 들고 3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저는 이제 GPT의 치명적인 약점이 unexpectedness라고 생각해요. 기대를 망가뜨림.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기대에 부응하는 기계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하는데 인간이 질문한 그 대답을 수학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답을 쓰는데 이렇게 이제 뜻밖의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7개 남는다 그러면 아무도 안 웃는데 조금 여러분이 웃은 이유는 이게 이제 뜻밖의 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보짓이거든요.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과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바보짓이라고 생각해요. 바보짓 잠깐만 해보실래요 그러면? 저요? 저 좋아하는 바보짓 있긴 하거든요. 이거 진짜 예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우리 카메라 진짜 저 이렇게 눈 모으는 거 이거 있어요. 되게 잘해요 이거.
너 이거 되게 잘하거든. 이거 이런 남자들 중에 특히 이런 어이없는 짓 하나를 연습하기 위해서 자기의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2, 3년씩 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혀로 이렇게 코 닫기 뭐 이런 거 한 2년 연습한 유현준 교수. 잠깐만 이러고 얘기하면 안 되지. 오늘 GPT 4.0에 능가하는 버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언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앞에 것과 연결되는 건데, 인공지능이 이제 본인이 땀을 흘려가지고 겪어본 내러티브가 없어서 주로 쓰는 언어가 저는 이제 머리의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의 언어와 머리의 언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의 언어가 논리적으로 편집하고 그런 거라고 그런다면, 몸의 언어는 본인이 직접 겪어본 경험, 내러티브를 자기만의 언어로 벼리는 과정에서 이제 몸의 언어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GPT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야, 왜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왜 가슴이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답을 찾았는지 빨리 답을 쓰는데, 이 머리의 언어가 머리를 아프게 하고 몸의 언어는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은 100% 남의 언어, 남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머리의 언어지 몸의 언어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감동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자기만의 경험을 내러티브로 쓰면서 몸의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보여주면 사람이 감동받는 게 아닐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질문을 그러니까 생성형 AI한테 넣어보신 거예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그 질문. 야, 정말. 야, 교수님 아이디를 로그하면 GPT가 굉장히 긴장하겠다. 그래서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자꾸 던지니까. 아니. 유형만 들어왔다. 긴장을 하는 거. 기업들이 그런 분들의 아이디를 다 지금 지금 솔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엄청난 능력이긴 한데, 한 감각으로만 학습해야 되는 걸 다른 감각을 이용해서 추론하거나 예측하거나 아니면 촉진시키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앨런 켈러에 의해서 보셨죠? 그런 게가 되게 생성AI가 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른 신체 장기나 아니면 다른 신체 영역이 뇌와 그렇게 기능적으로만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이 분야 전문가들이 요 차이를 이제 간신히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언어를 좀 해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왜 예를 들자면 제가 좋아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에 김대중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한자도 똑같아요. 내분비과 교수님인데, 그분은 이제 계속 기다리고 계시죠. 김영삼 교수님은 언제 들어올까 기다리고 계신데 안 들어오세요. 퇴임 6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1분만 더 할게요. 네네. 환자가 오면 보통 이 병은 유전입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분은 환자님 부모님도 이 병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병이 유전입니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되게 원망하는데, 이 병 때문에 환자분 부모님도 많이 힘드셨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거기서 울어요.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사실 기능적으로는 같은 언어인데, 근데 AI한테 이런 언어를 학습시키는 거를 같이 이제 연구자들이랑 해봤는데, 얘가 그러면 이제 이 병은 유전입니다를 조금 더 이런 언어로 바꿔봐. 우리 인간은 바로 알아듣잖아요, 이런 언어를. 그럼 이런 언어를 하면 AI가 환자분의 조상들이 이 병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불시시라고 하지, 개소리를 해요, 얘네들. 월루시네이션 이슈 중에 아주 독특한 불시드 이슈가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도 흉내를 내보고 싶은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폐보를 드는 우리만의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게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했던 전문가가 공감 능력 가질 때 한번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게 이제 잘리는 건가요? 네. 아니, 네. 오늘 어떻게 GPT 4.0을 능가하는 김경일 버전 재밌습니까? 아, 네. 그럼 계속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공지능이 제가 보기에 또 하나 이제 잘 못하는 게 맥을 잘 못 짚는 것 같아요. 어디 김 교수님 오늘 여기 한번 맥을 짚어보. 오늘 우리 둘의 이야기 이 사람들이 재밌게 알아듣는 건가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어 보이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저녁에 뭐 먹을까를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쯤 한 번은 제가 헛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유영만 교수님이 굉장히 뭔가 재밌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름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을까. 어디선가 한번 해프닝이 벌어져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맥을. 근데 잡고 싶어요. 잡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맥을 잘 짚는 사람은 이제 진맥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맥을 잘 못 짚는 사람은 쑥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눈동자나 표정을 이렇게 맥을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던질 때 이분들이 재밌어하면 그걸 조금 더 이제 김경일한테 조금 더 하라고 그러고 재미없으면 바로 자르려고 이렇게.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 맥락적 사유를 한다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저는 소중한 또 고유한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때 제가 7시 30분에 이제 조찬 강연을 갔는데요. 어떤 분이 7시 27분에 나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3분 스피치를 하시기로 했는데 이분이 스피치를 몇 분 하셨는지 아십니까? 30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법안 만드는 이야기를 30분 동안 얘기하는 여기 관중들의 반응이 완전 싸늘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쑥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강의를 얼마 전에 그 동대문 DDP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그 중고등학생 2,000명이 몰려 있어요. 저는 2,0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강의장이 저 뒤에 이렇게 100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갖다 놓고 지나가면서 재미있으면 들으라는 이런 강의예요. 모든 강연자들이 가장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그때 제 주제가 실패였었거든요. 강의 주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아먹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맥을 딱 파악한 다음에 강의 자료를 순간적으로 싹 지워버렸어요. 한 10장만 남기고 10장을 가지고 열강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제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 고난이도 강의를 경험해 보니까 정말 맥을 잘 파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내가 다음에 던질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사유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 접고 반응이 있으면 끝까지 하고 뭐 이런 이제 이게 맥락적 사유가 아닐까 생각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은유. 저 이제 인공지능한테 좀 약한 게 뭘까 고민해 보니까 유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유추 능력. 그럼 유추가 이제 이상한 걸 붙여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한테 결혼은 왜 양파입니까? 자, 우리 GPT한테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있잖아요. 저 3.5라서 저 3.5라서 그 2021년 그 이전 것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답이 어렵습니다. 결혼을 했지? 결혼 26년 차고요. 야 26년 차인데 익사이팅하죠 아직도. 이게 신병 훈련 가는 비슷하고 막 이런데 그 왜 양파죠? 근데 이게 하도 이게 유영만 교수님을 만나면 하루에도 이런 질문을 한 100개씩 받으니까 무슨 프로그램 나온 것 같아요. 나 러닝하고 있구나 지금. 나 딥러닝 중이구나. 양파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마다 이거는 이제 결혼을 해본 사람 그다음에 양파를 까서 뭔가 경험을 해본 사람 이 사람만이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양파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들은 결혼은 왜 양파냐면 까도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결혼은 양파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까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양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가 지금 어떤 결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뒤에 있는 양파의 보통 명사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과연 이런 유추 능력을 갖고 있을까? 대단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추를 영어로 애널러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은유는 메타포라고 하지만 사실 왜 우리가 이제 정말 그 노벨상 받을 정도의 유추나 그러니까 뭐 태양계 구조를 보다가 갑자기 원자의 구조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대단한 유추잖아요. 그 다음에 막 벤젠의 순환하는 분자 구조식 같은 거 이러고 어거스트 케큘라가 잠깐만 막 뱀이 자기 꼬리 물고 뱅글뱅글 돈을 꿈꾸다가 진짜 야 벤젠도 이렇게 뱅글뱅글 돌지 않을까? 이 정도의 유추는 사실 어림도 없고 아직은 어림도 없고 실제로 물어보면 생성AI한테 오랜만에 면박 받고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질문 똑바로 하라는 얘기나 하고 걔네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아주 기초적인 은유는 이게 조금 대답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학습을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습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패턴 보고 하는 거지.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의 대답을 드리냐면 그 개발자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답들을 못 하니까. 근데 분명히 나오는 패턴을 보면 아직은 그런 유추나 애널러지를 잘 이해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건 개발의 문제는 아니고 설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때 지나가다 이런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손가락이 왜 10개입니까? 이런 질문 혹시 던져본 적 있나요? GPT한테? 여러분 손가락이 왜 10개인가요?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 질문하면 이제 인공지능은 아주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그냥 그 기대에 부응하는 답을 갖고 오는데 제 고등학교 선배 한민복 시인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성선설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성선설 시를 간단한데 제가 외우고 있거든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있나 손꼽아 기다리다 10달 만에 나와가지고 손가락이 10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인공지능한테 이런 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상상력의 문제인데 이제 그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가지고요. 여기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거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또 뽑아봤는데 우리 여기에 또 김경일 교수가 전문가거든요. 여기 보면 자, 첫 번째가 이제 질문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질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질문을 이제 테크닉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질문 잘하는 방법이나 기법의 문제를.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미국의 작가 메리 올리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가 우리에게 준 2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힘,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이래요. 근데 제가 여기다 또 질문을 던져봤어요.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2가지일까? 우리 김 교수 예전에 그 집사람 사랑하셨지? 예전에. 근데 왠지 예전에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사랑을 하면 뭐 애정은 뭐 휘발성이 강한 감정이라고 저희가 늘 강의를 사랑을 하면 여러분 질문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사랑을 하면. 그러니까 사랑의 강도가 질문의 강도가 정비례하거든요. 근데 뭐 집에 잘 들어갔는지 그죠? 와이프가 될 사람이 이제 그 아침에 비 오는데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뭐 저 처갓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했잖아. 네. 밥은 처먹었는지, 뭐 땅은 팔아먹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질문은 저는 동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질문은 2가지 능력이 아니라 1가지 능력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사랑을 하면 되는구나. 내 일을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면 테크닉이 아니라 저는 질문은 열정이에요. 그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얼마나 강도 높게 밀도 있게 하는지에 따라서 질문도 거기에 상응할 정도로 쏟아진다고 생각해요. 뭐 전적으로 격하게 공감 동감 다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저 질문 별로 안 하잖아. 없어졌지. 요즘 의심을 주로 많이 하셔서 질문에 좀 의심이 담겨 있는데
저는 그것도 저는 왜 포괄적인 뭐 그냥 제가 그래서 이제 사랑이 애정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애착도 사랑의 한 축이다. 예, 사랑은 이제 보면 두근거리고 설레는 거지만 애착은 상대방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고 다칠까봐 신경 쓰이는 건데 아유 저도 26년 차인데 지금 두근거리면 거의 심장 질환이죠. 잠깐만 이거 잠깐 주제가 왜 이렇게 아니 저 최근에 그 일본의 시니어들이 쓴 시집 제목이 정말 골 때려요. 뭔데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네. 질문은 아까 말씀하셨던 접촉. 네. 그러니까 심리학 중에 저희 인지심리학이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혁신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강조하는 게 아는 수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가장 바보 같은 질문 서로 하고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날 때 그때 엄청난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데 더 중요한 건 아는 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거나 전혀 다른 분야를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질문 주고받으면 내 언어마저 바뀐다. 대답할 때 내 언어가 어떻게 바뀌느냐, 용어와 약어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보편적인 언어로 쓰는데 그때 은유와 유추를 엄청나게 사용하게 되며 그래서 내가 아는 거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나 내가 나랑 전혀 다른 분야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그들한테 질문 받으면 제일 비슷한 분야 사람들이 하면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질문이 가장 궁금한 거고 그 대답을 할 때 내 심연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내 정의를 꺼낸다라고 표현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비슷한 분야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매뉴얼적 정의,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정의에 의해서 약속대로 움직이는데 내 분야를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나보다 많이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든 은유하고 유추하게 되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내 표현이 보편적 단어들을 쓰게 되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자기 정의래요. 자기 정의. 그래서 자기 정의를 꺼내면서 AI의 평균적인 자아가 아니라 유니크한 자기만의 대답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창조하는 게 인간이다. 이 정도의 결론까지 와 있죠. 질문의 힘이 그 질문 중에서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저기 써 있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AI가 질문을 알고리즘으로 이제 엄청나게 생산하고 쏟아내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아이가 이제 아빠 손잡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따구리가 나무를 찍는 걸 보고 아빠 딱따구리가 저렇게 나무를 찍는데 쟤는 왜 두통이 안 걸려? 그럼 아빠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김경일 GPT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골이 단단해서. 브리테니커 사전을 참조하시오.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통 야 딱따구리가 그러면 막 고무를 찍냐? 나무를 찍는 건 막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은 이제 아빠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걸 바로 판단하고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죠. 이런 걸 주목해가지고 사르트르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창의적인 대가 10명 중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인 사람이 무려 5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창의력이 높다라는 걸 반증하기는 참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전에 어떤 일본 연구자도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는 요절하는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네, 요절의 기준이 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이미 끝났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도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김 교수님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정적 반응,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조 과정은 여전히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감정은 욕구를 매번 모니터링하기 힘들어서 우리 인간은 자기 욕구나 동기를 직접 모니터링하지 않고 감정을 통해 역추적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짜증이 나는 건 배고픔이라고 하는 욕구의 좌절로 인해서 나오는 것, 뭐 아니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은 자기 욕구의 심연에 뭔가가 있는데 요거를 감정이라고 하는 단서를 통해서 많이 간파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느냐라고 하지만 매번 욕구를 느끼게 되면은 시스템이 너무 그 소위 말하는 질풍처럼 달려가는 시스템이 되니까 감정을 통해서 약간 간접 추정해봐라, 간접 추정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AI의 욕구 문제는 아직도 요원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 농담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2016년에 구글 알파고한테 2세대 구조를 줬지만 얘가 워낙에 그 다음에 러닝의 기보를 많이 학습해서 그 다음에 2017년에 중국의 커제 구단은 거의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니까 커제 구단이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욕구가 좌절되니까 커제 구단의 감정은 당연히 뭐냐면 눈물을 흘리고 방에 들어가서 막 술 마시면서 울었죠. 근데 구글의 알파고가 커제 구단을 이기고 싶다는 자기 욕구가 충족이 돼서 구글 직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면서 기뻐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원이 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욕구에 기반하지 않은 감정은 다 흉내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수박에 아니 그러니까 뭐 호박에 줄 긋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봐야 된다. 그 인지심리학자들은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를 통해서 저는 많이 알게 됐는데 안도현 시인이 그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꽃게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여기서 공감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꽃게예요. 여러분을 다 통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간장을 여러분 등에다 쏟아붓고 있어요. 꽃게가 이제 간장에 서서히 잠기잖아요. 그 시를 읽으면요, 꽃게가 간장 속에서 살아나려고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아주 확연하게 연상이 들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내가 꽃게가 된 빙의가 된 거죠. 안도현 시인이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마지막 두 줄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어미개가 이제 이 알을 품고 있었거든요. 알 사이사이로 간장이 스며드니까 이제 어미개가 이제 깜깜해지니까 간장이 점점 차니까 이제 알들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 남긴 게 그 시의 마지막 두 줄이거든요.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깜깜해지니까 이제 불 끄고 자고 일어나서 탄생한 음식이 간장게장인 거죠. 이런 시를 읽고 간장게장을 드시러 가는 사람은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더 강화될수록 시를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인들이 주로 하는 게 역지사지를 많이 하잖아요. 물화일체. 여러분 지금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의자한테 한 번이라도 오늘 거의 5시간째 앉고 계시는데 의자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의자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자가 빙의가 돼가지고 생각해보는 게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공고 다니면서 수도공고라고 개포동에 공고 다니면서 제가 고2 때부터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요. 지금 소주를 못 마셔요. 근데 우리 김 교수는 소주를 너무 잘 마시거든요. 없어서 못 마시거든요. 김 교수하고 회식을 하는데 김 교수는 소주를 엄청나게 마시고 있고 나는 옆에서 계속 물만 먹고 있으면 김 교수가 어떻게 기분이 좋아 아니면 가슴이 아파? 근데 물만 드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아니 나만 갈 수 없지 막 이러면서. 근데 70%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소주를 막 먹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과음하실 수는 없다 그래서 살짝 와인 살짝 드시고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속상하죠. 네, 그러니까 속상한 게 바로 타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영만 교수가 소주를 못 마시는구나. 그럼 이제 김 교수가 이제 측은지심이 발동해가지고 유 교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소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국리의 국리를 거듭해서 김 교수가 혁신적인 제품을 하나 개발했어요. 소주 가습기를 개발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액체 상태로 입으로 못 마시니까 기체 상태로 코로 흡입하게. 그래서 소주 가습기가 탄생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세상에 혁신이 일어나는 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은 소주 가습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픈 사람이 소주 가습기를 개발합니다. 인공지능은 과연 가슴이 아플까요? 저는 인공지능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완벽한 비유인데 참 이렇게 한 방 먹은 것 같은 비유. 그래도 링거 아닌 게 어디예요? 옛날에 무슨 저기 우유 회사 그것처럼. 근데 기술사나 개발사 전공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나 혹은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피해에 대한 측은지심이나 아니면 공감으로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과정에서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되게 많이 밝혀진 사실이니까 사실 그렇게 치자면 그것도 욕구죠, 사실은. 예, 우리가 소망도 결국 욕구니까 AI의 욕구 문제는 이제 왜 약인공지능,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약인공지능이잖아요. 위크 AI, 서비스하는 AI니까. 진짜 인간과 근본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과정까지 똑같은 스트롱 AI, 강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욕구 문제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관련 분야 심포지움 자료를 봐도 거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뒷부분에 나온 주제지만 가장 큰 차이가 아마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영화에서는 가장 근데 욕구가 있는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영화에서는. 근데 사실은 가장 아마 근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세 번째가 두 번째 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렇게 타자의 아픔을 공감했으면 이제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모르는 국민들을 보고 어여삐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타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막 연속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저는 이제 상상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은 사실은 앉아서 밑도 끝도 없이 뜬구름 잡는 공상이나 허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타자의 아픔을 발견했으면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치 내가 그 사람 아픔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던져가지고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능력이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용접을 하다가요,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철판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시험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차피 떨어진 거니까 그냥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용접봉을 녹여가 철판에 구멍을 크게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철판만 생각하면 보름달이 연상이 돼요. 혹시 김 교수 철판을 생각하면 보름달이 연상되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직접 해본 다음에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발견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용접을 하면서 이제 철판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전혀 엉뚱한 게 연결될 수 있는 힘은 그게 저는 또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접을 하면서 시를 하나 썼는데 읽어드릴까요? 네. 철판 함부로 만지지 마라. 너는 철판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네. 제가 쓴 시입니다. 네. 야.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실천적 지혜가 남았는데 이제 발언권도 안 주세요,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 안 할게요. 네. 철판 만지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네. 자, 그 상상력의 문제가 결국은 저는 인공지능이 능가하기 어려운 인간이 정말 대단한 상상력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상상력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주 예를 드는 게 막걸리 그러면 막걸리 땡기는 날 언제 땡겨요, 김 교수? 막걸리. 오,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막걸리 안주는 뭘? 오징어 들어간 파전 먹어요. 아, 맞아. 오징어가 중요한 거야? 파전이 중요한 거야? 아니, 둘 다. 간장에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찍어 먹어요. 파전. 자, 그다음에 이제
주로 막걸리는 어디 갔다 오다가 사람들이 주로 먹을까? 어디요? 산에. 그렇죠. 약간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약간 도시 분위기를 좀 덜 느끼는 데 갔다 왔을 때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교수의 막걸리에 대한 상상력은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등산 갔다 온 거밖에 연상이 안 되잖아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면 막걸리를 늘 비 오는 날 그 안주는 파전만 먹고 등산 갔다 와서 이게 이제 철학자 들레즈가 얘기한 이제 배치거든요. 막걸리 옆에 배치가 뭐가 돼 있냐면 아장스망. 배치가 비 오는 날이 배치돼 있잖아. 그리고 막걸리 옆에 또 안주가 뭐가 배치돼 있어. 항상 거의 오징어 들어간 파전. 네. 막걸리 옆에 등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경일 교수의 막걸리에 대한 상상력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걸리에 대한 상상력을 높이는 방법은 막걸리 옆에 이제 비 오는 날을 배치하지 말고 배치를 바꾸는 거야. 이제 막걸리를 새벽에다가 배치하는 거야. 이따 가다가 저 마트에서 막걸리 3병 사고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3병을 마시는 거야. 응? 그래서 취해가지고 김 교수 강의 못 갔던 취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세계 최초로 김 교수는 막걸리가 비 오는 날 연상이 안 되고 새벽이 연상되고. 이게 술로 하니까 참 이해가 잘 되네요. 그래서 이제 김 교수는 세계 최초로 막걸리와 새벽을 연결시켜서 글을 쓸 수 있는 노벨 문학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상력의 문제는 배치의 문제구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치를 자주 바꾸면 우리의 상상력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걸 저희 인지심리학에서는 좀 다른 용어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유난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counterfactual thinking, 그러니까 반사실적 사고. 상상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 지금 연합되어 있는 패턴, 그거의 반대를 생산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의 제 아내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도 이런 거래. 잠깐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심리학자가 되지 않았다면, 뭐 예를 들자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전히 우리 종이가, 심지어는 1000년 전으로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이런 되게 많은 황당한 그 상상이 위대한 결과들을 먼저 만들어내는 그런 황당한 상상이 반사실적 사고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AI의 목적 자체가 반사실적 사고가 아니라 사실적 사고에 더 가깝고, 기존 사실의 근사값을 찾아내는 데 가깝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counterfactual thinking, 즉 반사실적 사고,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가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이런 가정을 많이 해서 질문을 해보시잖아요. 그럼 얘네가 본격적으로 좀 헛소리들을 많이 하고 재밌어져요. 일단은 걔네 답도 우리 답도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걔도 정답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도 정답을 얘기하지 않고, 답이 여러 개가 있는 영역에서는 한 10번, 20번 정도 다양한 반사실적 사고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AI가 이런 애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 되게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꼬린 지점이지만 언어가 약간 바뀌어서 인지심리학적 언어로 철학적 언어를 하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의식이나 도달하고자 하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실천적지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여기 써 있는 대로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해서 타자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공감한 다음에 그 공감을 한 타자의 아픔 리스트를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할 수 있을까를 온몸을 던져서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근데 세상은 제가 보기에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지 않잖아요. 아이디어가 이제 현장에 구현이 되면서 그게 이제 뭐 제품이든 뭐가 서비스가 창조되든 예술적으로 창작이 되든 뭔가가 구현이 될 때 이제 저는 이제 실천적 지혜가 생기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야구장에 갔는데 아들이 이제 레모네이드를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레모네이드를 사러 갔는데, 레모네이드가 이제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거밖에 없었어요. 알코올 도수 5도 성인용 레모네이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달라고 그러니까 저 매점 주인은 레모네이드를 이제 아빠한테 파는 거죠. 아빠는 이제 레모네이드가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지를 모르고 갖고 와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준 거죠. 아들이 이제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걸 보고 경비원이 지나가다가 쟤 맥주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 아빠가 구속되는 사태에 발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실천지혜가 없는 대표적인 판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제 판사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야죠. 자, 매점 주인은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거를 알고 팔았을까요? 아빠가 마실 걸 전제로 팔았을까요? 아들이 마실 걸 전제로 팔았을까요? 매점 주인 아버지가. 아버지는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걸 알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죠. 대답이 되게 빨리 나오네. GPT가 이제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그럼 아들은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건 알고 마셨을까요? 모르고 마셨을까요? 알고 마셨을까요? 이렇게 또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답을 모르고 마셨겠죠. 네. 왜냐면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판사는 적어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런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 상황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인지를 숙고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과감하게 빨리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는 게 이제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거죠. 실천적 지혜라고. 그래서 과연 이제 인공지능들이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제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약속된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요. 우리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주말에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마지막까지도 거의 안 가시고 여기 김 교수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빨리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의 이슈와 AI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큰 피해나 아니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슈를 이제는 확실히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AI는 확실히 우리한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잘못 쓰게 되거나 얘네들한테 너무 많은 걸 줬을 때. 근데 인간을 대체한다는 건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재밌는 건 지난 10년간의 AI 개발사가 오히려 인간과 AI가 각기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이슈를 좀 분리해서 하나씩 물론 위에서는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해보면은 불필요한 두려움은 줄이고 그리고 적절한 대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 두 이슈를 좀 잘 구분해서 이게 많이 너무 혼합돼 있거든요. 좀 구분해서 한 번씩 월화수는 혹은 월수금은 인간의 대체가 가능하죠. 혹은 화목토는 이렇게 AI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은 자꾸 이제 기술에 의존하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고유한 기능들이 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딘가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틀고 찾아가시죠.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찾아가는 동안 여러분 머리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머리의 기능이 앞으로 3가지밖에 안 남는데 머리를 너무 안 쓰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거 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검색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가 이제 용도가 3가지가 남는다고 합니다. 알려드릴까요? 네. 첫째, 베개 벨 때 머리가 필요합니다. 머리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모자 쓸 때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발 쓰거나 이렇게 모자 쓸 때. 셋째, 머리 쓸 때 이렇게 1명, 2명, 3명. 이거 용도 위에 여러분의 머리는 거의 불필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AI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복잡하고 3D 있잖아요.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에 우리 몸을 던져서 머리를 써야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인간 지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이렇게 우리 김승남 회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재미있으셨죠? 저도 챗 GPT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배워가지고 지금 그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심취해 있는데 오늘 이 유영문 교수님, 김경일 교수님 대담뿐만 아니라 앞에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 세상을 바꾸고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 멋진 분들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얼마나 유용하게 인간에게 작용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왜 지금 옛날에 태어난 거 1940년에 태어났는데 2000년 정도에 태어났으면은 정말 새로운 세상을 제가 앞장서서 열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낍니다. 근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시고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는데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인사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